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천여고 통합과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또 제가 출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시험 대비를 하면서 문항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제가 수업 자료를 사용한 걸 가지고 어떤 문항들이 좀 적중이 되고 어떤 문제의 개념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자료 또는 시험 직보 자료 또는 이제 평소에 사용했던 그런 뭐 수업 자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영상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를 분석하면서 아이들이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영상을 좀 찍어놨어요.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를 또는 어떤 문항이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뭘 했죠? 처음으로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과천여고에서 어떤 시험을 우리가 방금 오늘 봤던 이번 시험을 봤던 시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지 고득점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하면 더 잘 볼 수 있겠다. 또는 내가 기대한 만큼 시험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채워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천여고에서의 통합과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먼저 1학기 중간은 24문항, 총 24문항의 선택형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였다. 중하 또는 중간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 특히 이제 과천고등학교, 과천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은 처음으로 내신 시험을 봤을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출제 경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느낀 바로는요, 기본적으로 교과서 프린트, 그리고 수업 PPT에서 그 위주에서 포인트 개념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핵심 물리 문항이 학교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됐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험지를 보거나 시험지를 뜯어보면서 같이 어떤 문제가 어떤 개념을 사용되는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면 일단은 총 물리 6문항 그리고 지구와 화학이 포함된 내용이 12문항 그 다음에 생명에서 6문항 그 다음에 지구에서 6문항이 출제되어서 총 24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쭉 올려드릴 텐데 한 번씩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중 그리고 하 정도의 난이도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리에서는 이제 4번 문항과 6번 문항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였다.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기간 벼락식으로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화학, 우리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죠? 빅뱅이라던가 또는 별의 탄생과 진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예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간에서 중간 이하 난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잘 암기를 했다면 또는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정확히 암기했다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생명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식물세포를 보는 것도 그렇고요. 삼투가 여러 문제 나왔는데 삼투가 어렵다기보다는 삼투랑 중간에 이제 확산과 삼투가 같이 나오는 연계 문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확산과 삼투의 복합 문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고 나갔다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효소 문제가 나와서 효소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구나 했었죠. 제가 직보를 했을 때도 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카탈레이스 문항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께서 자체 수업 자료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어려운 개념도 많고 특히 지구과학 1, 또 지구과학 2까지 포함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다 찍어놨죠. 복습을 좀 하기 쉽게.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건 암기해라, 이런 건 암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했던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것도 보내줬죠? 문제풀이도 보내줬죠? 학교 선생님이 주셨던 문제풀이 영상을 보내줬기 때문에 아마 그걸 공부를 하고 제가 집어주는 포인트를 집어넣고 넘어갔다면 아마 여기 다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4번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거의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 안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출제의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교과서의 또는 프린트의 핵심 개념 위주의 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어려운 문항보다는 중간 난이도의 개념 문항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요. 수업 시간을 활용한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또는 PPT에서의 핵심 개념 위주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알겠죠. 아, 우리 시험이 그냥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핵심기는 좀 많이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위한 물리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시험의 문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진 않지만 교과 외에 나오는,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연학과와 포물선 운동만 다루지만 시험의 변별을 위해서 좀 더 기본적인 물리학 내용, 그러니까 운동 해석을 살짝 섞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집어주는 우리 이런 부분까지 문제 낼 거야 하는 부분도 대비를 하였다면 물리 문제를 잘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도 되게 강조를 했죠. 기본적인 유형을 다 맞추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물리 문항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시험 직전쯤에 화학 또는 지구과학 파트의 수업 자료 그리고 형성평가 문항들을 막 보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추가 수업 자료로 우리가 업로드되신 거를 잘 확인해서 많이 반복하고 갔어야 돼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 문제풀이를 다 풀어서 각자 공부할 수 있게 영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지구과학 파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나 학원에서 배운 대로만 공부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학교 수업에서 나간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쵸? 대비를 좀 하고 가야지 문제를 풀 때 내가 많이 봤던 느낌으로 나왔구나. 내가 늘 공부한 대로 나왔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이 세 번째를 왜 강조하냐면 결국에는 시험 문제는 제가 내는 게 아니고 또는 학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 학교 선생님 낸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잘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수업자를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예측도 해보고 수업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요. 이제 어떤 핵심 문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사실 문제를 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그쵸? 시간 관계상 그렇게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제가 가르친 방식에서 어떻게 가르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나왔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교과서 외 물리문항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과서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또는 교과 과정 내에서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올해 중간 2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자연학과 원론운동에 관련된 놈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력과 속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중력을 미리 정의해 둔 다음에 문항을 풀어줘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쵸?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리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서술해볼 방법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요 전부 다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만 묻지만 우리가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놈들의 중력까지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간 4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시간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시간 그래프의 분석, 그리고 기울기 또는 관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거의 완벽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다면 제가 이제 시험 직보 때 아이들에게 덮였던 자료인데요. 그래서 예상 문항에 이렇게 당연한 거겠지만 빠르기 방향 또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이 기울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서술을 해놨다면, 미리 정의를 해놨다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항으로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낸다고 설명을 미리 해주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 그래서 우리 연습할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완성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환을 하고 나서 해석을 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는요, 이제 6번 문항이었는데요. 요놈이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고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기울기의 크기가 속력,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떤 속도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해석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증가할 때는 힘의 방향과 가속 방향이 같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정규 수업 자료에서 이런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할 때 이 부분에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가속도가 같은 방향, 또는 속도가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해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딱 이거였죠.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속도의 증감을 통해서 가속도의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으로는 8번 문항이에요.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또는 화학 파트에 나온 내용이고요. 우리가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1 그 얘기를 담는 키워드를 담아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또는 직보 자료일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다 정리해놓고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면 암기를 해서 이 헬륨 원자핵 생성 시점에 키워드를 암기하면 쉽게 풀 수 있고요. 사실 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항을 좀 볼까요?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먼저 기본적으로 4개의 스펙트럼을 주고요. 그 스펙트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트럼도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될 때 어떤 에너지 준위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연속 흡수, 방출 스펙트럼을 구분해야 되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정말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다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항 13번인데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시별부터 주기율성까지 키워드 이런 순서를 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는 주된 에너지원을 구분할 수 있냐를 묻는 문항이 되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이 과천여고에서 13번이 나왔는데 이 문항이 어려우면서 쉬워요. 왜냐면 사실 요거를 누군지 찾는 건 쉽지만 이 A, B, C가 누구고 이 교집합들을 찾는 내용 자체가 우리 중학교 때 나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고등학교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꼬여져 있는 형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암기를 했다. 특히나 이제 막이 없다는 키워드를 정확히 했다면 리보솜이 뭔지, 핵이 뭔지,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을 통해서 A와 B가 즉 이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막에서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는 막단백질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암기를 해놨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볼까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파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확산과 삼투가 같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이 포도당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질에 대한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지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삼투가 일어났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르쳤던 내용 중에 집보자료 내용에서 확산 같은 경우는 용질이 고에서 저로 움직인다라고 서술해놨고요. 그 다음에 삼투 같은 경우는 용매가 저에서 고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조건이 붙습니다. 뭐냐면 용질의 크기가 커서 또는 하여튼 무슨 모종의 이유로 못 움직일 때 삼투가 움직이는 거예요. 즉, 내 농도차가 심하니까 농도차를 줄여주려고 어떻게 한다? 물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려웠지만 만약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했다? 그럼 이거는 확산이 안 일어났으니까 삼투가 대신 일어났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면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를 비교하는 문항인데요. 동물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투가 일어난다. 그리고 식물세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투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구분하는 연습을 했다면 어렵게 문제를 풀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지만 딱 봐도 식물세포, 딱 봐도 동물세포. 얘는 뾰족해졌고 얘는 터졌네. 이건 확인해도 농도차가 어딘지 어떤 용액에 집어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생명문항에서 마지막 문항이었는데요. 이게 생체촉매 효소 내용이 수업 시간 마지막에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았고요. 촉매의 특징이나 또는 이 카탈레이스에서 묻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카탈레이스 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카탈레이스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쪽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 생체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기억했다면 이 문제는 뭐 쉽게 문제를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지구과학에서도 지인시대 문항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문제를 시중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자를 주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좀 따르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에 나눠준 자료로 문제 풀 제가 한번 제 방식대로 싹 다 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문항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항도 지켜봅시다. 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발표를 펴놨어요. 왜냐면 애초에 수능에도 기출된 적이 있는 문항이고요. 최근에 고2 모의고사로 등장했고요. 딱 봐도 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게 생겼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문제 형태가 똑같고 요거에 대한 키워드만 잘 암기해놨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번과 24번이 남았는데요. 2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줬던 자료에서 조금 더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똑같지만 여기 나오는 화석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달달 외워가는 친구들을 좀 막기 위한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고 요거만 잘 기억하시고 요 시간이 언제 시간이고 어떤 놈들이 멸종됐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시대의 시대 구분과 대멸종에 대한 키워드를 두 개를 묶어서 낸 문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학교 선생님이 줬던 자료 중에서 이 문항과 이 문항이 좀 섞여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문항인데요. 마지막 문항은 제가 학교 프린트 문제풀이 영상에서 딱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이 문제는 개낚시가 존재한다. 낚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낚시에 관련된 놈이에요. 저도 틀릴 뻔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에서 양치식물이 한참 앞 시기에서 등장을 했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뒤 시기에서 어때요? 화석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변함이 없이 그냥 싹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위치만 바뀌었죠.
그 위치만 바뀌었고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위치만 바뀌었고 딱 제가 설명했을 때 고생대와 중생대로 바뀌었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딱 표시해놨죠? 쥐락이 중생대. 그렇죠? 중생대이기 때문에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미리 찍어둔 이유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말고도 2학년, 3학년의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다 암기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했으면 풀만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이지만 우리가 지휘시대의 시간을 정확히 암기하고 이 문제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개낙시에 대한 눈치를 챘다면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기말 대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가천여고에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빠르게 흡수를 해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과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과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핵심 개념을 빠르게 흡수해놓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해봐야 돼. 실수를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웬만하면 80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만들어 두고 요번에 나왔던 물리문항처럼 아마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화학결합 파트라던가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시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 개념 암기보다는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 많이 풀고 사고력이 필요한 문형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연습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험 범위 얘네가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중요성은 여기 다음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PPT 그리고 프린트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외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학원 선생님이 주는 학교 프린트 또는 미안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주는 학원 프린트 또는 뭐 문제집만 풀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PPT 프린트 이용해서 어떤 개념을 강조하시고 어떤 개념까지 출제가 될지까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랑 PPT랑 프린트를 좀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서 가르쳐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시면 기말고사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